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탭스 기출 800 보캐블러리 시간입니다. 탭스에서 보캐블러리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한 100점 정도가 되겠죠. 다시 환산하게 되면 보통 99점이 되는데요. 전체 1000점 또는 990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적게 배정돼 있죠. 50문제를 몇 분에? 15분에 풀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머 할 때 50문제를 25분에 푸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건 50문제를 15분에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15분에.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문제를 보통 15초 이내에서 풀어야 되죠. 그럼 읽는 시간하고 푸는 시간이 거의 같아야 되니까 읽고 나서 한참 생각할 시간을 도저히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아는 거야. 딱 찍지 않으면 이건 시간이 오버가 돼서 절대 다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배정된 시간이 작다는 것 자체가 탭스 보캐블러리가 갖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다. 이런 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탭스 보캐블러리가 구성되어 있는 원리가 50문제가 앞에 파트 1이 25문제, 파트 2가 25문제, 이렇게 25문제씩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25문제는 구어체, 즉 대화문에서 빈칸을 채우게 되어 있죠. 뒤에 25문제는 글 또는 담화 또는 문어체에서 빈칸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즉 배점 자체가 10%밖에 안 되니까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앞에 파트 1의 25문제는 리스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닝의 점수를 높이려고 할 때 반드시 귀가 뚫렸다, 잘 들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리스닝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리스닝을 육성적으로는 정확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정답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리스닝을 든 데 있어. 특히 나중에 리스닝 할 때 또 하겠지만 리스닝 앞에 파트 1 부분에서 특히 이디엄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디엄 같은 게 보캐블러리 시간에 특히 파트 1에서 다시 또 나온다 이거. 그래서 보캐블러리 파트 1을 잘 해놓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분의 1부분의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리스닝의 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트 2 부분은 리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어체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들 또는 프레이즈들 이런 것들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뒷부분을 잘 정복하면 리딩 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보캐블러리를 고립적으로 10%밖에 안 되는데 대충 하지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캐블러리는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10%지만 그런 거와 연관된 파급 효과로 볼 때는 30%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탭스에서 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탭스뿐이 아니고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캐블러리라든가 프레이즈라든가 이디엄은 기본적인 독해나 리스닝 모든 것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캐블러리 학습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또는 수험생들에게 또는 탭스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말이죠. 우리가 탭스 보캐블러리를 풀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시험 시간에 풀 때는 답을 빨리 찾아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할 때 말이죠. 그냥 답 찾았다. 이것만 갖고 끝내서는 안 돼요. 보기가 A, B, C, D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출제자가 서울대에서 탭스 기출문제를 낼 때 B가 답인데 A, C, D를 같이 제출했다는 것은 A, C, D라는 보기가 뭔가 어떠한 의미에서건 B라는 정답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기를 제출한 거다. 예를 들면 표현상 비슷한 어구로 쓰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생긴 게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따로 떼어내면 뜻이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어구와 연결시켜야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B가 정답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A하고 C가 D가 왜 오답인가를 반드시 분석해서 들어가서 따라서 반드시 정답만 가지고 오답 분석까지 같이 하게 되면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사실상 곱하기 4, 4문제를 푸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탭스 보캐블러리 풀 때는 이게 왜 오답인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 오답을 제시한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뭘까? 도대체 뭐와 혼동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를 내가 출제자가 된 입장에서 딱 위를 내려다본다는 입장에서 딱 봐서 그거를 반드시 체크해두면 그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될 때 오답들을 피해나가면서 정확한 정답으로 골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전개할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태도를 다른 식으로 혼자 문제 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 주시면 좋은 보캐블러리나 이디엄이나 프레이즈의 어떤 지식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탭스는 말이죠. 보캐블러리의 기본적인 의도가 고립된 단어를 묻기보다는 연관관계를 묻기 쉬워요.
예를 들면 phrasal verb로 구동사라고 해서 동사 플러스 부사나 동사 플러스 전사 그런 형태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동사만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나 부사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동사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묻던가 아니면 컬러케이션이라고 해서 연어라 그러죠. 예를 들면 environment라는 단어가 있으면 environment가 우리나라 말은 나쁜 환경 그러면 영어로 bad environment라고 하느냐? 안 그러거든요. 영어는 자기만의 독특한 궁합이 있어서 이 어휘 사이의 궁합을 어떤 컬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은 나쁜 환경이야. 영어로는 예를 들면 harsh environment 또는 extreme environment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휘와 어휘의 궁합 관계를 본다니까. 어쨌건 간에 어휘를 고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어구, 다른 목적어, 다른 particle 같은 것과 연관성 속에서 묻는 게 탭스 vocabulary 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공부할 때 한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 2개, 3개, 4개 이렇게 phrase로 기억하는, 구로 기억하는 그런 식의 훈련 방법과 자세를 기본적으로 견지해 주셔야 탭스 vocabulary, 탭스뿐이 아니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vocabulary 능력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렇게 따라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요.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이제 유형 01의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유형 01은 제목이 동사구 이디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디엄 지워버립시다. 동사구라고는 합시다. 동사구. 동사구 이디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디엄이라는 말은 좀 더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디엄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휘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자,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개념이 너무나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것도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디엄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로따로 존재할 때 있죠.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다른 의미인데 요게 put together, 결합되면 새로운 의미 형성을 가져오는 어구를 이디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다른 의미인데 결합되면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어구. 이걸 보통 이디엄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잘못해서 어릴 때 배워서 그 S 무슨 종합영어, S 기본영어, 뭐 맨 어쩌고 영어 이런 거에서 수거란 말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데 수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디엄을 좀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무슨 put up with도 이디엄, 그죠? 무슨 뭐 put out 이런 것도 이디엄, 그죠? take off도 이디엄. 사실은 그런 건 구동사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디엄이에요. kick the bucket이다. 버킷이 뭐예요? 양동이죠. 양동이. 자, 요거는 걷어차다고, 요거는 양동이야. 따로따로는 걷어차다 양동인데 그럼 합치면 양동이를 걷어차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되고 kick the bucket 뭐냐? 돼지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kick the bucket은 속어고 좀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돼지다. 골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my father kicked the bucket yesterday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좀 나쁜 표현이죠. 즉 die에 좀 속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묶임으로 해서 다른 의미를 가져왔죠. 예를 들면 뭐래요? rain, cats and dogs가 있다.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건 비 내리다야. 근데 같이 합치시면 뭐가 돼요? 비가 억수로 내리다가 되죠. 이런 거를 이디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어떤 미국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run into가 있다. run과 into가 있을 때, run into가 됐을 때 이게 충돌하다의 의미가 되면 구동사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run into가 run이 달린다, into는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달리던 게 서로 팍 들어가면 충돌 맞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동사 플러스 전사가 잘 연결돼서 구동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연히 만나다가 되면 두 단어가 결합돼서 독특한 의미 형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이디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디엄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만 되면 그냥 다 이디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디엄을 마치 어휘, 보캐블러리의 반대말처럼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캐블러리의 반대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캐블러리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인 건 phrase지 두 단어 이상이라고 해서 보캐블러리 반대말 이디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디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보면 이디엄이 별로 없어요. 2번 정도가 이디엄이라고 볼까?
1, 2, 3, 4, 5, 6이 전반적으로 동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구. 그럼 동사구가 뭐냐도 얘기했죠? 동사구는 뭐냐? verb phrase인데요. verb phrase. 좀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그냥. 수로라고 보면 돼요, 수로. 예. 즉, 주어를 제외한 부분. 주어를 제외한 부분. 영어는 주어하고 수로, 어느 나라 어느나 주어와 수로로 구성되죠.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 뒤에 쭉 연결돼서 동사가 거느리고 있는 의미군. 동사 및 동사가 거느리는 의미군. 이것을 동사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뒤에 어구를 동사구라고 볼 수 있대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보통 동사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give me an estimate 그러면 give 이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가는 동사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동사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가끔 헷갈리시는데요. 구동사하고 헷갈리면 돼요. 구동사. 구동사는 phrasal verb라고 하는데요. phrasal verb.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구동사라고 했죠? running to. 구동사는 보통 세 가지 모양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까 run into 봤죠? look at. 뭐 되게 많죠? look on. 그죠? 또는 동사 플러스 부사가 있죠. take off, put on, run away 이런 거죠. 또는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pay, 예를 들면 look up to, look down on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phrasal verb라고 합니다. 즉, 동사가 전치사 또는 부사를 수반해서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움직이는 것을 phrasal verb라고 하죠. 자, 구로 되어 있는 결국은 동사다 이거야. 이게 한 묶음의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한다 이거. 하지만 give me an estimate는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아니죠. 수동태가 돼도 be given이 되죠. 하지만 put on이 수동태가 되면 put on이 딱 묶인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be put on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항상 하나의 묶음으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부사를 합쳐서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particle이라고 해요. particle. 따라서 구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플러스 particle을 구동사라고 한다. particle과 결합해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거 이걸 구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동사 및 동사가 수반하게 되는 수로구 이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구니까 동사구. 이디엄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는 게 이것도 두 단어 이상, 이것도 두 단어 이상, 이것도 두 단어 이상, 다 두 단어 이상이죠? 이건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게 독특한 색다른 의미 형성을 가져온다면 그때 이디엄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이디엄과 구동사의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예로 충분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느낌 잡으면 잡아줄 수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단어 이상이면 전부 수거라는 식으로 이걸 다 뭉뚱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한 영어문법대로 이디엄과 동사구와 구동사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이거 구동사네요? 이거 동사구네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이디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뭔구나 알 수 있고 앞으로 혼자 독학하실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이론적인 얘기해서 조금 지루했죠. 하지만 이건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이 지금 유형 1번의 6문제는 뭐라고요? 동사구를 다루고 있다. 동사구. 주어를 뺀 동사 뒤에 있는 어구가 하나의 어구처럼 잘 쓰이는 즉 목적어를 수반할 수도 있고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 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데 어떤 동사구를 이루는 것들이 잘 6문제가 기출문제가 정선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풀어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네. 1번. Who helped you most? 누가 너를 가장 많이 도와줬니? While you were writing this book. 이 책을 쓰는 동안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지? 저는 말이죠. 제 마누라에게 가장 신세를 졌습니다. 마누라에게 가장 신세를 졌습니다. 마누라 덕분이죠. 그런 말이죠. 마누라 덕분이죠. 그러면 뭐가 덕분이죠. 또는 빚을 졌다 하니까 O가 딱 연상되면서 D로 틀리라는 게 문제 의도 아니겠어요? 근데 왜 O는 답이 안 될까? O는 어떻게 써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O가 바로 나오죠. 왜? O가 동사거든요. 빚지다.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좀 쉽게 씁시다. 사람, 사물. 보통 사람은 영영사전에서 somebody, 그죠? 사람은 somebody, 그 다음에 사물은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냥 사람, 사물 이렇게 쓸게요. 어쨌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빚지다.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혜택일 수도 있고 favor일 수도 있고요. 이때 직접 목적어 앞에 나가면 간접 목적어 뒤로 빠져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owe $100 to him. 그에게 $100를 빚졌다. 이런 식으로 뒤에 모양도 이렇게 되죠.
델버. 이렇게 되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o는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지금 뭐야? 비동사가 나와 있죠? o를 쓰려면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D번이 답이 안 나는 거죠. 또 하나 오답 유도답은 C인데요. 자 보세요. 누가 너를 가장 도와주었니? 나는 마누라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 자, aid를 한번 여기 딱 넣어보세요. 그럼 be 플러스 aid 되니까 이건 무슨 태? 수동태가 됐죠. aid가 동사로 help와 뜻이 같으니까 I am aided, I am helped란 말과 똑같죠. 나는 도움을 받았다. 누가 너에게 도움을 줬니? 내가 도움을 받았다. 내용적으로 딱 맞죠? 맞는데 be aided를 쓴다면 뭐가 연결이 안 돼요? 요게 연결이 안 되죠. 왜요? aided를 쓴다면 수동태 구문이 되니까 내 마누라가 나를 도운 거고 나를 주어로 쓰면 나는 내 마누라에게서 도움을 받은 거죠. to가 뭐로 바뀌어야겠어요? by로 바뀌어야 되죠. 만약에 to가 안 써있고 by가 써있다면 답이 aided겠죠.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얘기할 때 했죠. 왜 이거를 출제자가 오답으로 집어넣는가? 뭘 주목해달라는 건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돼. 그럼 be aided by. by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be가 앞에 있어서 이상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be entitled to, be indebted to. 이렇게 두 개가 딱 제시된 건 둘 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be entitled to, 그죠? be indebted to. 이럴 때는 title과 that라는 명사의 차이만 잘 아시면 되겠죠. 타이틀이 뭡니까? 호칭, 칭호 이런 거죠. 그러면 뭐뭐에 대한 칭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한 칭호를 받았다는 게 뭐야? 예를 들면 내가 뭐뭐 의장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면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생긴 거죠. 따라서 be entitled to 그러면 뭐뭐 할 또는 뭐뭐의 자격이 있다. 호칭을 받았다면 자격이 생긴 거죠. 뭐뭐의 자격이 있다. 아니죠. 그리고 be indebted to는 뭐뭐에게 빚지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주로 우리 마누라에게 빚이 많지. 마누라에 대한 자격이 있지. 그러면 마누라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게 돼요. 좀 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B번이 되겠죠. 다른 측면을 한번 더 본다면 be entitled to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 to가 말이죠.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정사로도 쓰여요. 따라서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 부정사로 쓰인다면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be entitled to the work, be entitled to do the work 이렇게 둘 다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be indebted to는 to가 전치사예요. 따라서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가끔 뒤에 뭐가 하나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사람, 여기가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을 빚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be indebted가 be grateful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be grateful to A for B.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있다. 빚졌다, 감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오답과 정답까지 다 샅샅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되죠? 자, 갑니다. 2번. Why is Mr. Ken shaking his blank at the boy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약간 이디엄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켄트 씨는 왜 그 소년들에게 자신의 밑줄을 흔들고 있을까? 그 애들이 또 창문을 깼기 때문이죠. 자, 한 번 깬 것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맨날 야구하면서 창문을 깰 때 미스터 켄트 씨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뭔가 열받았다. 화내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면 상당히 이디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디오매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엄이라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어떤 게 답이 될까 한번 봅시다. 화가 났을 때는 뭘 흔들까 한번 보세요. 얼굴을 흔든다. shake one's face. 한국말은 있을 것 같죠. 탭스는 말이죠. 서울대에서 개발한 시험이고 한국 사람만 보는 시험이죠. 따라서 한국말로 딱 해봤을 때 말이 될성 싶은 이른바 영어에는 존재하신 콩글리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굴을 흔들었다. 말이 될 것 같죠? 화가 나서 근데 좀 생각해도 화가 나서 얼굴을 흔든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영어 표현에서. 얼굴만 어떻게 흔들어? 얼굴만 흔들고 뭐 머리는 안 흔들어? 좀 이상하죠? 예. shake one's fist. fist 뭡니까? 주먹이죠. 화가 났을 때 주먹을 흔든다. 아유, 이 자식, 아유. 딱 느낌 오죠? 아, 느낌이 오니까 답이 이거 아니겠어요? shake one's fist는 말이죠. 이렇게, 아이고, 이 자식들 그냥 이것도 되지만, 예를 들면 화가 난 시위대가 경찰한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도 shake one's fist예요. 전반적으로 분노나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느낌이 주먹을 흔든다 해서 표현되죠. 되죠? 그 다음에 shake one's head는 있는 표현이죠.
대가리를 흔든다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죠? no의 표현이죠. no. 반대말이 nod죠. nod. nod was head. 예. nod는 이렇게 yes 하는 거고요. shake는 no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no. 보이가 뭘 요청했을 때 안 해. 이게 no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요청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는 거 말이죠. 팝은 뭡니까? 손바닥이죠. 어떤 사람이 손등은 제외하고 손바닥만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손바닥만 흔들어. 손등은 안 흔들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역시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face와 palm은 있는 단어지만 shake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없는 표현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탭스는 고립된 단어를 묻지 않는다. 반드시 다른 어구하고의 연관성을 묻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추린 다음에 문맥상 적합한 단어를 찾아주는 게 단어였다는 얘기죠. 자, 탭스 보캐블러리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예, 또 갑니다. 3번. May I help you, ma'am? ma'am.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Can you give me a blank for a new kitchen sink? 여기서 일단 힌트를 잡아야겠죠? New kitchen sink. 아줌마가 어떤 매장에 와서 새로 나온 키친 싱크에 대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동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사구 또는 여기까지의 동사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Give me a blank 또는 give me an blank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죠. give 동사는 보통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란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단어죠. 목적어가 2개 오는 단어를 ditransitive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 썼는데 ditransitive. 목적어가 2개인 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2개인 동사. 따라서 give me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자, 일단 이거는 형식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의미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fair 봅시다. fair. fair가 사전에 찾으면 어떤 요금이라고 돼 있죠. 요금. 그럼 한국말로 해도 좀 이상하죠. 이 새로 나온 키친싱크 요금을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키친싱크 같이 이렇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구매하는 물건, 굿즈, 아이템에 대해서 요금이란 말은 잘 안 쓰죠. 한국말로 기억하기보다 어떨 때 쓴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어떨 때 쓰죠? 그렇죠.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의 요금에만 쓰죠. 교통수단의 요금에만 쓰는 단어니까 절대 키친싱크는 교통수단이 아니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시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redit와 attention과 estimate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give me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억구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give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a credit for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냐. 우리가 보통 credit 그러면 신용이라고 생각하죠. 뭐뭐에 대해서 신용을 줬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이 역시 그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다. 공적을 인정하다. 즉 public approval을 말하는 거죠. 공적을 인정하다. 또는 뭐뭐에 대해 누구를 칭찬하다. 그렇지. Give him a credit for the invention. 그 발명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공적을 돌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죠? 네, 새로 나온 키친싱크에 대해서 저에게 공적을 돌려주시겠어요? 뭔 얘기야? 지가 만들었나? 말도 안 되죠? 매장에 온 아줌마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give me an attention 나왔네요. give 사람 an attention.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이거죠. 사람을 뒤로 돌려서 to 사람으로 뒤로 돌린 다음에 attention을 앞에 쓰는 거죠. 이렇게 give, pay attention to. 보통 on을 쓰지 않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 사람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자, 새로운 키친싱크에 대해서 좀 이상하죠. for도 있고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stimate가 나왔네요. estimate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견적 또는 추정을 말합니다. 즉 정확한 수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성형외과 가서 제 얼굴 견적이 얼마 나오냐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한 2억 5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수술하다 보면 2억 5천이 되고 3억도 되고 3억 5천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정확한 산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ss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assess. 이건 정확한 산정이에요. 명사형은 assessment인데요. 요것과 비교해서 보면 estimate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충 새로 나온 그 키친싱크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식의 느낌이다. 그래서 give me an estimate for. give me an estimate for. 그러면 뭐뭐에 대한 견적가를 내달라. 대충 견적을 한번 뽑아주세요. 이죠. 왜 견적이 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싱크라는 게 말이죠. 어떤 형태로 나오지만 그 집의 싱크 전체 키친의 크기에 따라서 싱크가 장이 4장이 될 수도 있고 5장이 될 수도 있고 6장이 될 수도 있고 위 선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대충 24평 아파트라면 대충 견적이 얼마 나옵니다. 실제 가서 시공을 해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정확하게 싱크 설치에 관해서 에스티메이트가 딱 말아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Give me an estimate for. Give me an estimate for.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기억하라? phrase 단위로 기억하라. 무슨 phrase? 여기서는 동사구 단위로 기억하는 거. 이게 1장에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눠볼게요. 자, 4번. Now if you're blank, we have to get going. 자, get going이라는 표현 일단 아시면 됩니다. get going이라고도 하고 get moving 합니다. get moving, get going. 굉장히 구어체 많이 나오고 탭스에서도 listening part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뭐예요? 서둘러 간다는 뜻이죠. 서둘러 간다. start to go, start to move 그런 뜻이죠. 가봐야겠어요. We have to get going. 이걸 하나로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listening에서 많이 나오니까 we've got to get going. We have to get going 이렇게 하죠. 자, 가봐야겠습니다. 가도 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말이겠죠. Thanks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에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될 때 허락해 주신다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뭔가 허락한다 정도의 느낌에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틀리라는 단어는 approve가 이렇게 틀리라는 어떤 오답 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prove가 무슨 뜻이 있어요? 찬성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approve가 찬성하다를 쓸 때는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of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approve of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approve가 transitive, 타동사로 트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목적어가 올 때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승인하는 거 있죠. 법적인 승인, 제도적인 승인 그런 뜻이야. 이런 것도 다 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approve가 답이 안 되겠고요. 또 하나 오답 유도하고 싶은 게 insist가 되겠죠. 왜 insist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insist가 if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이죠. 탭스는 항상 주변 어구하고의 연결을 묻기 때문에 뭔가 연상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넣는 거죠. If you insist라는 반드시 이런 이디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구어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If you insist 무슨 뜻이야? 정 그러시다면 마지 못해 unwilling이죠. 마지 못해 하는 거란 뜻이죠. 마지 못해 하는 것이다. 내키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내키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거 돼요. 갈게요. 뭐 가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 못해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if you insist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이건 엉뚱한 답이고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B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머, excuse 그러면 용서하다는 뜻인데 대충 말이 되네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충 이래도 답은 찰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기억이 안 난다면.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서 excuse의 뜻이 뭐라고요? excuse는 allow, permission to be absent 그런 뜻입니다. 가도록 허가해주다 그런 뜻이죠. 가도록 허가해주다. 즉 부재를 허가하다. 부재를 허가하다. 여기 잠깐 요 자리를 좀 떠나도 되겠냐 이런 얘기죠. 반대로 말이죠. excuse oneself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excuse 하는 거죠. 따라서 ask permission to be absent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재를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excuse가 이런 식의 의미로 같이 컴퍼니, 동석하고 있다가 동석한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동석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 그럴 때 구어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4번 문장은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How did you like that novel? How did you like that novel? 자, 그 소설이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I found it very interesting. 자, 목적어고 목적보죠.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 수로 관계라는 얘기예요. It이 very interesting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밤새도록 나를 깨어있게 했어요. 이 동사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사구를 묻는 문제죠. 나를 깨어있게 했다. 이건 결국 뭘까요? 뒤에 사람 목적어가 나와주고 뒤에 뭐가 나와요? 목적보.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어쨌건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Me awake. 목적어 사람이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서 내가 깨어있게 만든다라고 할 때 뒤에 목적어와 형용사 보호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구상의 동사의 편성 문제죠. 이건 동사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법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복하고 있으면 어법 점수가 상승되는 동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가 될까요? Put me awake, kept me awake, drove me awake, brought me awake. 뭐가 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kept me awake죠. 자, keep이라는 단어는 keep 다음에 그냥 형용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나와주고 뒤에 형용사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반드시 주술 관계로서 보통 목적어, 목적보, 다시 말하자면 넥서스 관계라고 하죠. 이 책 출판사가 넥서스죠. 좋은 영어책을 진짜 많이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어 교육 출판사라고 볼 수 있죠. 넥서스가 사실 주술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등의 주술 관계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과 형용사를 이렇게 만든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this coat will keep you warm. 이렇게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형용사가 나온다는 게 keep 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옷을 입으면 몸이 훈훈해질 거야.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keep을 묻는 거고요. 가장 적절한 오답은 drove라고 볼 수 있습니다. drove. drove도 뒤에 사람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겠어. 그 영어로 뭐래요? She drives me crazy. 그러죠? 예. She drives me crazy. 완전히 사람을 돌게 만드는구만. 이런 얘기죠. 요때 분명히 drive, 사람, 형용사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 이것이 쓰이는 어떤 이런 어법과 이런 것 사이에서 drive와 keep의 쓰임새 차이를 묻는다는 얘기죠. keep은 원래 뜻이 뭐예요? 유지한다는 의미니까 이 깨어있는 상태가 쭉 유지되는 그런 식으로 유지, 상태, 정적인 측면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있죠. 드라이브가 원래 뭐야? 차를 모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쓰이면 몰고 간다는 뜻이죠. 결국 뭡니까? 어떤 변화, 어떤 동적인 상태를 말하죠. 나 지금 캄한 상태인데 그 여자만 보면 갑자기 crazy해져. 이렇게 동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지. 킵은 뭡니까? 처음 책을 들었을 때 깨어 있었다가 계속 밤새 계속 깨어 있는, 옷을 한번 입었을 때 훈훈하다가 계속 훈훈해 있는 이런 상태 유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킵 동사와 드라이브 동사의 이런 쓰임새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이 문제의 초점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C만 접근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오늘 첫날이니까죠. A하고 D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put과 brought의 관계인데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put은 뒤에 목적어가 온 다음에 뒤에 뭐가 더 오고 싶으면 전치사구나 부사가 오게 돼 있죠. Put the glass on the desk. 이렇게 전치사가 오죠. 절대 put,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 1, 2, 3, 4, 5형식 배우셨던 거 기억나요? 5형식 이론이 별로 적절한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5형식으로 못 쓰이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로 쓰이죠. 그렇죠? brought를 어떻게 씁니까? brought도 put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나 부사로 쓰이게 돼 있죠. Bring tears to my eyes.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또는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하면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런 말이죠. you가 목적어, here가 부사고. 보이죠?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bring은 말이죠. 가져오다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Bring me a projector. 나에게 영상기를 가져오세요. 가지고 오다의 의미일 때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어쨌건 간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식의 방법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와 요거를 배제하는 건 상당히 어법적 측면이 있고요. 요거와 요거는 어법적 측면에다가 요 두 개의 어휘의 느낌 차이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았죠. 하지만 킵이라는 동사를 잘 사용하다 보면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Are you going to continue to study here after you start your job?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여기서 공부하실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좀 뭐 할 겁니까? 자, 직장이 생기면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학해야겠죠? 휴학하겠습니다 하는 동사구를 잡아달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휴학하다는 의미의 동사구라는 얘기죠. 요렇게 보면 동사구고요. 요렇게도 기억해도 돼요. take를 넣어서 외워도 되고 빼서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colloc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leave of absence. absence 앞에는 꼭 leave를 쓰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건 궁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 네, collocation 문제죠. 따라서 요거는 collocation, 궁합의 문제를 내고 있고 요런 collocation 어구하고 phrase하고 take가 결합된다는 건 일종의 동사구 문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이 뭘까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leave of absence.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leave of absence는 좀 중요한 거니까 칠판에서 한번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eave라는 단어는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데나 또는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접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leave는 동사라고 배우죠. 떠나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leave 다음에 목적어가 발언하면 거기를 출발하는 거고 leave for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고 목적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배우죠. 지금 이 leave는 앞에 어가 나와 있죠. 명사로 쓰이는 leave라는 얘기죠. 자, 명사 leave입니다. 아니, leave가 명사로도 쓰여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탭스 같은 데서, 특히 토익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명사 leave는 뜻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ake leave of. 이렇게 구동사격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것도 구동사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사로 구성되는 구동사죠. take leave of 그러면 뭡니까? 어디를 떠나나요? say goodbye to 누구누구에게 이별하다. 또는 뭐 bid farewell to 이렇게 되겠죠. 보이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leave는 동사 leave하고 좀 비슷한 뜻이네요. 그렇죠? 떠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동사가 동사로 안 쓰이고 명사로 쓰인다고 해서 뜻이 갑자기 뭐 완전히 무슨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바뀌겠어요? 뭔가 떠나는 거와 밀접한 의미가 있죠.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뭔가 떠난다는 느낌에서 명사 뜻 3개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휴가의 뜻입니다. 휴가. 세 번째 뜻은 허가예요. 원래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말이죠. 한국말과의 연관성을 갖는 건 상당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이거는 휴가, 허가 비슷하게 생겨갖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기억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 어느 때인가 live, 휴가, 허가, 히읗가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휴가하고 허가입니다. 휴가로 쓰일 때는 보통 쓰이는 어구가 on leave. 우리가 사업차 간다 그러면 on business. 소풍을 가면 on a picnic이죠. 그래서 on leave는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 그럼 휴가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휴직이 될 수도 있고 휴학이 될 수도 있겠죠. 합해요. 또는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볼게요. maternity leave. 또는 paternity leave. 옛날에 임산부들이 먹는 약 중에서 마터나 이런 약이 있었어요. 마터나. 마터라는 라틴어 어근을 이용해서 약 이름을 만든 거죠. 마터나. 원래 그게 만든 원 제조자들은 이런 마터와 를 이용해서 뭔가 약 이름을 지은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어하고 비슷한 어감을 주는 마터나 이 약 먹고 마타나 이렇게 해서 마터라는 건데 원래 마터가 라틴어에서 엄마를 뜻하는 거죠. 파터는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독일어에서 엄마를 뭐라 그래요? 무터라고 하죠. 독일어에서 아버지를 파터라고 합니다. 다 라틴어에서 여러 유럽어들이 파생된 거죠. 따라서 엄마가 하는 뭐 휴직, 휴가, 아빠가 하는 휴직, 휴가, 엄마, 아빠가 됨으로 해서 하는 휴가입니다. 무슨 휴가? 출산 휴가가 되겠죠. 엄마가 출산해서 출산한 당사자가 회사에서 휴식하는 건 머터너티 리브고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남편이 같이 돕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걸 퍼터너티 리브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퍼터너티 리브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죠. 북유럽들은 이게 잘 돼 있죠. 이게 전부 휴가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가 마지막으로 허가고요. 허가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leave of absence. absence가 뭐예요? 부재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게 바로 그래서 부재이므로 있던 곳에서 없는 것이므로 이게 바로 휴가 또는 휴직, 휴학이라는 뜻입니다. 아, 헷갈리네요. 예, 요거는 leave가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absence가 그런 뜻이네. 이거를 허락받는 얘기예요. 따라서 휴가, 허락, 휴직, 허락,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예를 들면 take를 한번 써보세요. take a leave of absence. 그러면 take는 뭡니까? 받다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다. 휴직 신청했다. 휴직 신청해서 신청을 허락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휴가 허락을 받다 이럽니다. 따라서 분석해보면 휴가 허락을 받다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죠. 그냥 take a leave of absence, take a leave of absence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반대말로 이렇게 휴가 허락을 해주는 거는 take 반대말 뭐예요? give죠.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따라서 give 다음에 사람을 써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허락을 해주다. 휴가 허락을 해주다. 되겠죠. 해주다. give 사람을 leave of absence 그러면 그 사람한테 leave of absence를 줍니다. 지금 교과서에 보면 말이죠. 책에 보면 말이죠. leave of absence에서 leave가 휴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요. 거기서 leave의 뜻은 허가로 쓰인 겁니다. 휴직 허가입니다. leave가 휴가, 휴직, 휴학으로 쓰인 건 이런 예문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leave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탭스뿐이 아니고 무슨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leave는 항상 이렇게 phrase로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 안 납니다. take leave of,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leave of absence 반드시 이렇게 어떤 컬러케이션적 관점에서 이걸 서로 연결시켜서 외워두는 학습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vacation과 permission이 바로 오답, 유도답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왜? leave라는 단어가 명사로 이런 뜻과 이런 뜻이 있으니까 2번 뜻, 3번 뜻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of absence와 collocation, 즉 궁합관계에 있는 단어는 leave이므로 leave of absence라는 collocation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우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orientation 한 10여 분 정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분에 맞추는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열심히 좀 더 많은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2강 또 기대해 주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